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들이 늦은 오후 햇살에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제네시스 G-카분 한 대가 복잡한 교통 속을 우아하게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차량 내부에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뒷좌석에 앉은 남자의 마음만큼은 얼어붙어 있었다. 이민준, 42살. 대한민국 부동산 업계의 거물이자 민준그룹의 회장.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맞춤 제작한 브리오니 정장이 여전히 탄탄한 그의 체격을 돋보이게 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사이로 희끗희끗한 은발이 세월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고 톰 포드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차갑고 예리했다. 그는 손목에 파텍 필립 시계를 흘끗 보았다. 10분 후면 수천억 원 규모의 롯데 월드타워 인근 개발 프로젝트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사회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의 회사는 한국 최고의 부동산 개발 업체로 자리매김할 것이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기사 김 기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시그니엘 서울 앞에 정차했다. 김 기사가 재빠르게 내려 문을 열었다. 민준이 한 발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내디디려던 순간 가냘픈 목소리가 자동차 소음과 도시의 웅성거림을 뚫고 들려왔다. 아저씨, 붕어빵 하나만 사주세요. 제발.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다. 민준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붙잡는 것 같았다. 그는 처음엔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다가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다. 몇 걸음 떨어진 보도 위에서 낡은 붕어빵 수레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세월과 고생으로 야위었고 한때 윤기 있던 머리카락은 이제 거칠어져 대충 뒤로 묶여 있었다. 빛바랜 회색 점퍼와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구멍이 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민준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 눈빛이었다. 깊고 슬픈 그리고 너무나 그리운 그 눈빛. 한때 별처럼 빛나던 눈이 이제는 인생의 무게에 눌려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그 특별한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한소영. 그가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여자. 15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린 여자. 그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떠나간 그 사람. 시간이 정지된 듯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민준은 소영 눈 속의 놀라움과 당황함을 읽을 수 있었다. 붕어빵의 달콤한 냄새와 푸면 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지만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단 1초였을까? 아니면 한 세기였을까? 소영이 먼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마른 어깨를 며 붕어빵 반죽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마치 그의 시선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뒤돌아서 있는 그녀의 등에서 민준은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15년 동안 잊으려 했던 친숙한 아픔이 다시 밀려왔다. 이사회 수천억 원의 프로젝트,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의미해졌다. 소영의 야인 모습, 그 슬픈 눈빛, 떨리는 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왜 그녀가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15년 동안 그녀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왜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회장님, 김 기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으십니까? 이사회 시간이? 민준은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신 목소리로 나왔다. 이사회를 취소해. 급한 일이 생겼다. 네? 하지만 회장님, 김 기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20년 동안 민준을 모셔왔지만 이렇게 중요한 이사회를 갑자기 취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취소라고 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평소에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억누를 수 없는 조급함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다. 지금 당장 이사회실에 연락해서 오늘 회의는 연기한다고 전해. 그리고 그는 급하게 차에 다시 올라타며 문을 닫았다. 저 붕어빵 파는 여자를 찾아야 해. 지금 당장. 김 기사는 당황했지만 즉시 유턴을 했다. 하지만 이미 소영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환상이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검은 제네시스가 강남 일대를 누비기 시작했다. 민준은 차창을 내리고 거리의 모든 사람들을 간절히 바라보았다. 붕어빵 냄새가 여전히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다.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
김 기사, 강남역 쪽으로 가봐. 그리고 회사 보안팀에 연락해서 이 일대의 CCTV를 모두 확인하라고 해. 네, 회장님. 그런데 혹시 어떤 분을 찾고 계신 건지. 40대 여성, 붕어빵 장사, 야윈 체격에. 민준이 말을 멈췄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특별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야. 민준은 즉시 자신의 오른팔인 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 비서, 지금 당장 우리 사람들을 강남 일대에 풀어. 붕어빵 파는 40대 여성을 찾아야 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네, 회장님. 그런데 혹시 실종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다. 그냥 찾기만 하면 돼. 절대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민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모든 보고는 부정적이었다. 강남역, 홍대, 명동, 동대문, 서울의 주요 번화가를 모두 뒤졌지만 소영은 어디에도 없었다. 젠장. 민준이 주먹으로 의자 팔걸이를 쳤다. 그녀가 이렇게 완전히 사라질 리는 없어.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민준은 차 안에서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그와 소영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다. 민준은 건축학과 4학년, 소영은 문학과 3학년이었다.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였다. 소영이 건축 관련 책을 찾고 있을 때 민준이 도와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건축에 관심이 있으세요? 민준이 물었었다. 네, 소설을 쓰는데 배경이 건축 사무소거든요. 그런데 전공이 아니다 보니 잘 모르겠어서요. 그 순간 민준은 소영의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것은 따뜻하고 순수한, 그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 후로 그들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민준은 소영에게 건축을 가르쳐 주었고, 소영은 민준에게 문학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지만 묘하게 잘 맞았다. 민준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민준 역시 졸업 후 가업을 얻은 여대전이었다. 반면 소영은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다. 하지만 사랑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민준에게 소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소영에게도 민준은 전부였다. 대학교 4년 내내 그들은 연인으로 지냈다. 민준이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에도 관계는 계속되었다. 소영도 졸업 후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민준은 소영과 결혼할 생각이었고 소영도 그런 민준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휴대폰이 울렸다. 정 비서였다. 회장님, 홍대 입구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말해봐. 한 떡볶이 아저씨가 증언하기를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 근처에서 붕어빵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6시가 되면 짐을 싸서 은평구 쪽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은평구? 네. 그 아저씨 말로는 불광동 어느 골목에 산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다. 바로 거기로 가자. 더 자세히 알아봐. 네, 이미 그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강남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좁은 골목길, 낡은 다세대 주택들, 그리고 서민들의 삶의 냄새가 가득한 곳. 민준의 제네시스가 이 동네에 나타났을 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런 고급차가 이 동네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회장님, 저기 앞쪽 골목입니다. 정 비서가 전화로 보고했다.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붕어빵 파는 아주머니가 그 골목 안쪽 다세대 주택에 산다고 합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렸다. 이질적인 느낌이 그를 덮쳤다. 그는 김 기사와 경호원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혼자 골목 안으로 걸어갔다. 골목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다. 양쪽은 이끼가 낀 축축한 벽들이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소리, TV 소리가 다세대 주택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가며 하나하나 문과 작은 마당을 살펴보았다. 100m 정도 걸어간 후 그는 한 다세대 주택의 작은 마당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다. 소영이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등을 그에게 돌리고 손님이 붕어빵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15세, 16세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쪼그리고 앉아 어머니를 도우며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 소년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검은 머리카락이 풍성했다. 총명하고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가끔 고개를 들어 어머니에게 뭔가 말하면 소영이 돌아서며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얼굴이 민주는 벽에 손을 짚고 균형을 잡아야 했다. 그 소년의 모든 이목구비가 높은 이마, 곧은 콧날, 입술 모양, 그리고 특히 그 눈빛이 젊은 시절의 자신과 똑같았다. 아니야. 설마. 민준이 중얼거렸다. 목이 메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소년은 분명히 소영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혹시 자신의 아들이기도 한 걸까? 15년 전을 떠올려 보았다. 소영이 떠나기 전 그들 사이에는 짧지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그들이 결혼을 약속했던 그 시간. 혹시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그는 벽 뒤에 숨어서 심장이 북치듯 뛰는 것을 느끼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는 그 모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영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소년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을, 따뜻하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수천 개의 바늘로 그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린 행복이었고 돈과 지위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그 소년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다. 혈연의 끈이 그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감정, 부정할 수 없는 직감이었다. 15년 동안 그는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아들이 가난과 결핍 속에서 아버지의 품 없이 자랐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비단과 명예 속에서 사랑을 잃은 고통을 안고 살았지만 이 쓰라린 진실은 전혀 몰랐다는 것을. 후회와 분노가 민준의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다. 소영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운명에 대한 분노가. 그 다음 며칠 동안 민준은 마치 두 개의 삶을 사는 것 같았다. 낮에는 여전히 냉정하고 결단력 있는 회장으로서 거대한 기업을 경영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중고 오토바이를 타고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급하게 산 것, 은평구의 작은 골목을 찾았다. 그는 감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조용히 관찰하거나 우연한 기회를 만들어 그 소년에게 접근하려고 애썼다. 정비서를 통한 조사와 동네 아이들에게 슬쩍 물어본 결과를 통해 민준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한지후였다. 한지후. 소영이 지은 이름이었지만 민준에겐 운명과도 같은 이름으로 들렸다. 지후는 근처 불광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성적이 우수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며 어머니를 매우 사랑하는 아이였다. 그는 항상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 노력했고 꿈은 서울대 공과대학에 진학해서 건축공학을 전공하는 것이었다. 건축공학. 민준의 심장이 또 한 번 뚝 뛰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전공이었고 젊은 시절의 꿈이었다. 민준은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친절한 동네 아저씨로 위장해서 가끔 동네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거나 공부에 대해 물어보곤 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지우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우연한 만남을 연출했다. 지우와 처음 직접 대화를 나눴을 때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몇 학년이니? 정말 똑똑해 보인다. 민준이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3학년이에요. 제 이름은 지후예요. 지후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의 맑은 눈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 그 눈은 정말로 민준 자신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저씨가 보기에 너는 착한 것 같구나. 어느 학교 다니니? 불광중학교요. 내년에 고등학교 진학해야 해서 요즘 공부가 좀 힘들어요. 오, 좋은 학교네. 열심히 공부해야지. 나중에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니? 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서울대 공과대학에 가고 싶어요.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멋진 건물들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거든요. 민준은 말문이 막혔다. 건축공학?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전공이었고 젊은 시절의 꿈이었다. 부동산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는 와, 건축공학이라 정말 멋진 꿈이네. 그런데 왜 건축공학을 선택했니? 어릴 때부터 레고 블록 조립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서울 구경을 할 때마다 높은 빌딩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한테 더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준의 목이 메어왔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더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다는 순수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후 몇 번의 만남에서 민주는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지휴에게 고급 참고서를 몇 권 사주었다. 우연히 아저씨 조카 것이 몇 권 남았는데 네 수준에 맞을 것 같아서 줄게. 또 어느 날 지휴가 비 속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를 세우고 함께 타고 가자고 제안했다. 동네에서 자주 보는 사이인데 뭘 그래, 올라타. 지우는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했지만 민준의 따뜻하고 믿을 만한 외모, 그리고 젊은 시절 자신도 건축을 전공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들 때문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저씨도 건축을 공부하셨어요? 응, 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지. 지금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와, 진짜요? 그럼 건축에 대해 정말 많이 아시겠네요? 그럼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지우는 민준 아저씨에게 자신과 어머니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소영이 붕어빵을 팔아서 그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것, 비록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들, 날씨가 나쁠 때도 수레를 끌고 나가야 하는 어머니의 고생에 대해. 엄마가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매일 나가서 붕어빵을 파시거든요. 손이 다 거칠어지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네, 저도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날 민준이 우연히 지우의 아버지에 대해 물어봤을 때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말하기를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대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민준의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다.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며 자랐다는 것이. 그럼 아버지가 없어서 외롭거나 슬프지 않니? 민준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먼 그리움이 있었다.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오고 아버지가 장난감을 사주는 것을 보면 부러웠어요. 아버지의 날 카드 만들기 숙제가 있을 때는 정말 슬펐어요.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엄마가 아버지 목까지 모든 것을 저를 위해 하시니까 이제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엄마를 돌봐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거든요. 민준은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어린 아들이 또래보다 일찍 성숙해져야 했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어머니의 버팀목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 15년 전의 그 오해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음모 때문에 민준이 지우와 더 많이 접촉할수록 그 소년의 총명함, 예의 바름, 그리고 깊은 감정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그 안에서 부정할 수 없는 부성애가 강렬하게 솟구쳤다. 그는 아들을 보상해주고 싶었고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고 아들을 품에 안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의 이상한 접근은 소영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가 자꾸 자신의 아들과 대화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의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세상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하지만 점차 그 남자가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단순한 호의가 아닌 더 깊고 절절한 감정이 담긴 시선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준이 지우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는 것을 멀리서 보았을 때 소영의 심장이 수축했다. 그 남자의 뒤태, 낡은 오토바이로도 숨길 수 없는 기품, 그리고 특히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 여자의 직감이 그녀에게 뭔가 옳지 않다고 속삭였다. 그날 밤 소영은 지우에게 민준 아저씨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았다. 지우야, 요즘 그 아저씨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응, 엄마. 민준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야. 공부도 많이 도와주시고 건축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셔. 그래? 그 아저씨가? 다른 건 안 물어보시니? 다른 거요? 가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시긴 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지, 아빠는 어떻게 되신 건지. 민준이 지후의 아버지에 대해 물어본 일을 들었을 때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남자는 바로 민준이었다. 이민준. 15년 전 자신을 버린 그 남자가 이제 와서 자신들을 찾아낸 것이다. 다음 날 소영은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정리했다.
그녀는 골목 입구에서 기다렸고 과연 민준이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아마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을 우연히 만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소영이 민준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분노와 떨림을 숨길 수 없었다. 여기 뭐하러 왔어요? 민준은 가로막힌 것에 약간 놀랐지만 재빠르게 침착함을 되찾았다. 15년이 지났지만 소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울렸다. 소영 씨,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라고요? 소영이 비웃듯 말했다. 15년 만에 나타나서 오랜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영 씨, 나는 듣고 싶지 않아요. 소영이 말을 자르며 말했다. 우리 아들한테 뭘 원하는 거죠? 뭘 하려는 거예요? 지우는 내 아들이야, 소영아. 민준이 소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15년간 쌓인 고통이 섞여 있었다. 너는 나한테서 영원히 숨길 순 없어. 당신 아들이요? 소영이 날카롭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15년간의 원망과 고통이 모두 담겨 있었다. 당신이 기억하기나 해요? 15년 동안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요? 우리 모자가 이런 삶과 싸워왔을 때 말이에요? 소영아, 나도 너를 찾으려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말 찾으려고 했다면 왜 15년이나 걸렸죠? 아니면 이제 와서야 양심에 찔려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로 당신이 뭘 원하든 상관없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우리 모자의 일은 당신과 상관없어요.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이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소영은 돌아서서 급하게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두려웠다. 민준이 지우를 빼앗을까봐, 그녀 삶의 유일한 버팀목을.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헤집어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15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진실과 다시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민준은 길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소영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들이 자존심과 후회로 가득한 가슴에 바늘처럼 꽂혔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15년 전 소영이 떠났던 이유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했다. 분명히 그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는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야 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강남구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서 마음이 복잡했다. 50층 높이의 창문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쓸쓸해 보였다. 그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15년 전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긴 상자였다. 소영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녀가 그에게 쓴 손편지들, 그리고 당시 사용했던 오래된 비첩폰.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대학교 축제에서 찍은 사진, 한강공원에서의 데이트 사진, 소영의 졸업식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특히 소영의 미소는 정말 찬란했다. 편지들도 읽어보았다. 소영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글씨체로 쓰인 사랑의 편지들. 민준 오빠, 오늘도 고마웠어요. 오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같은 문장들이 그의 눈을 촉촉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 오래된 휴대폰에 전원을 켜봤다. 다행히 아직 똥했다. 연락처에 소영의 번호를 포함해 익숙한 이름들이 나타났지만 통화 기록과 메시지는 이상하게도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민주는 이상함을 느꼈다. 그는 휴대폰 기본 기록을 지우는 습관이 없었는데 소영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며칠에 대한 그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때 회사 일이 매우 바빴다.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하면서 모든 책임이 그에게 떨어졌고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거의 매일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했다. 소영과의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들 사이에 작은 갈등들이 생겼다. 소영은 그가 일에만 매달린다고 서운해했고 민주는 가족의 사업을 위해서라며 이해를 구했다. 오빠는 이제 저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야, 소영아.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 조금만 참아줘. 항상 조금만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그런 대화들이 오갔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소영이 완전히 사라질 이유가 될까? 민주는 갑자기 박경호를 떠올렸다. 대학교 때부터의 절친한 친구이자 소영과도 친한 사이였던 경호는 항상 민준의 든든한 조력자였고 회사 일도 많이 도와주었다.
경호는 민준과 소영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혹시 경호가 그때 상황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까? 하지만 경호를 찾기 전에 민준은 또 다른 사람을 떠올렸다. 김할머니. 예전에 그와 소영이 함께 살았던 원룸 근처 구멍가게 주인이었다. 김할머니는 동네의 모든 소식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 혹시 그녀가 소영이 떠나던 날에 대해 뭔가 목격한 것이 있을까? 다음 날 오후 민준은 15년 만에 옛 동네를 찾았다.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다.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김할머니의 구멍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김할머니는 여전히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해 보였다. 어머, 이게 누구야? 민준이 아니냐? 김할머니가 민준을 알아보고 반가워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그럼 이 나이에도 이렇게 팔팔하지. 그런데 너 정말 잘 됐구나. 신문에서 봤다. 큰 회사 사장이 됐다며? 몇 분간 안부를 나눈 후 민준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예전 일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소영이 저랑 같이 살던 그 아가씨 기억나시죠? 물론이지. 어떻게 있겠니? 그 예쁘고 착한 아가씨.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잖니. 그때 너도 미친 듯이 찾아다녔는데. 네, 그때 일인데요. 소영이가 떠나던 날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김할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했다. 그날. 아, 그래. 너는 부산에 출장 가서 없었지? 아침 일찍부터 소영이가 이상했어. 눈이 빨갛게 부어있더라고. 분명히 밤새 울었나 보다 싶었지. 민준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점심때쯤 되니까 젊은 남자 하나가 찾아왔어. 젊은 남자요? 응,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더라고 생각했는데. 아, 맞다. 너 친구 아니야? 가끔 너랑 같이 오던. 민준의 온몸이 굳어졌다. 혹시 박경우였나요? 그래, 맞아. 박경우. 그 친구가 와서 소영이랑 한참 동안 얘기했어.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나갈 때 둘 다 표정이 안 좋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소영이가 그 친구 보내고 나서 바로 짐 싸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 고맙다고 인사만 하고 그날 저녁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지. 민주는 충격에 빠졌다. 박경호.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소영이 떠나던 바로 그날 그녀를 만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왜 그는 15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을까? 할머니, 그때 박경호가 소영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어요? 글쎄다, 멀리서 봐서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소영이가 중간중간 놀라는 것 같았고. 민주는 김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15년간 가장 믿었던 친구가 소영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민주는 곧장 박경호가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로 향했다. 경호도 민준의 도움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민준이 투자한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크게 성공한 것이다. 민준은 노크도 하지 않고 경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경호는 서류를 보고 있다가 민준이 무서운 표정으로 나타나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민준아?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민준이 문을 꽝 닫고 경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다. 경호야, 솔직히 말해봐. 15년 전 소영이 떠나던 날 너 그 애를 만났지? 경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다. 두 손을 꽉 쥐었다. 민준아,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냐고? 민준이 책상을 팡 치며 소리쳤다. 김할머니가 직접 봤다고 하던데 네가 그날 소영이네 집에 갔던 거 말이야. 경호는 우물쭈물하며 민준의 눈을 피했다. 15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나는 그냥 뭐? 민준이 경호의 셔츠 깃을 움켜쥐었다. 15년 동안 왜 숨겼어? 내가 소영이를 찾아서 미쳐가는 걸 보면서도 왜 말하지 않았어? 경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아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맞아. 나는 그 애를 사랑했어. 소영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 민준이 뒤로 물러섰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하지만 그 애는 너를 선택했잖아.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정말로 너희 둘을 축복해 주려고 했어.
하지만 네가 일에만 매달리고 소영이를 소홀히 하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뭘 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위험하게 낮아졌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경호는 마침내 15년간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모든 걸 조작했어. 경호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날 민준이 부산 출장을 떠난 틈을 타서 경호는 민준이 사무실에 깜빡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갔다. 그리고 민준이 스트레스를 받아 비서에게 보낸 몇 개의 짜증 섞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김 비서, 오늘 일정 정리 좀 제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일이 돌아가? 같은 업무상의 메시지들이었다. 하지만 경호는 이것들을 교묘하게 편집했다. 스크린샷을 찍어서 문장을 자르고 문맥을 바꿔서 마치 민준이 여비서와 불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경호는 가짜 메시지들을 더 만들어냈다. 민준의 말투를 흉내내서 오늘 밤에도 만날 수 있어? 소영이는 몰라도 돼 같은 메시지들을 조작했다. 그리고 익명의 번호를 사용해서 이 가짜 증거들을 소영에게 보냈다. 당신 남자친구의 진짜 모습을 보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동시에 경호는 소영을 직접 만나러 갔다. 그는 우연히 지나가다 들렀다는 식으로 행동하면서 소영이 충격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위로하는 척했다. 소영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그때 소영은 방금 받은 그 메시지들을 보여주었다. 경호는 놀란 척하면서도 내심 쾌감을 느꼈다. 이건 정말일까?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 증거들을 경호는 그때를 기회로 더 많은 거짓말을 했다. 민준이 최근에 회사 여직원과 자주 만난다는 둥, 출장도 사실은 데이트였다는 등의 말들을. 소영아, 나도 민준이 친구라 말하기 어렵지만 요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성공하면서 교만해진 것 같고. 소영은 그때 임신 중이었다. 그녀 자신도 방금 알게 된 사실이었고 민준에게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참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임신 소식을 전할 수는 없었다. 절망에 빠진 소영에게 경호는 마지막 독을 뿌렸다. 소영아, 이런 남자와 미래를 함께할 수 있겠어? 차라리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서울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해. 그게 너를 위한 일이야. 그리고 경호는 소영에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까지 건네주었다. 마치 정말로 그녀를 걱정하는 친구인 것처럼. 소영은 배신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경호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을 떠났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경호는 또한 증거인멸을 위해 민준의 휴대폰에서 모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삭제한 후 돌려주었다. 경호의 고백을 다 들은 민준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15년간 가장 믿었던 친구가 바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장본인이었다는 것. 자신의 사랑을 빼앗고 아들을 빼앗고 15년간의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바로 옆에서 위로하는 척하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왜? 민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왜 그런 짓을 했어?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경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나도 처음엔 그냥 소영이를 보호하려는 거였어. 네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거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그 애를 너무 사랑해서 판단력을 잃었어. 보호하려고? 민준이 비웃었다. 15년 동안 내가 미쳐가는 걸 보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게 보호야? 정말 미안해. 나중에는 말하고 싶어도 너무 늦어버렸어. 그리고 나도 소영이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그 애가 서울을 떠난 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거든. 민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일어나서 경호의 뺨을 잇는 힘껏 때렸다. 이 개새끼야. 경호가 바닥에 쓰러졌다. 입에서 피가 났다. 내 인생을 망쳐놓고도 15년 동안 내 옆에서 친구 행세를 했다고? 내가 소영이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할 때마다 위로하는 척하면서? 민준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경호를 바닥에 남겨두고 사무실을 나갔다. 그날 저녁 서울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차를 몰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렸다. 경호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소영이 왜 떠났는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이제 알겠다. 그녀는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임신한 몸으로 절망에 빠져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우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으며 자랐다. 모든 것이 경호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은평구로 향했다. 소영과 지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민주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소영의 작은 마당으로 갔다. 붕어빵 수레가 비에 젖어 쓸쓸하게 놓여 있었다. 작은 방에서는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주는 그 수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마음속 불타는 후회를 식힐 수는 없었다. 이 행동 말고는 그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말로는 15년간의 오해와 고통을 설명할 수 없었다. 방 안에서 소영은 지우의 교복을 꿰매고 있었다. 밖에 빗소리가 양철 지붕을 두드려서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민준과 대면한 이후로 그녀는 계속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의 움직임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살짝 열어보았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민준이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다. 비에 완전히 젖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한때 그녀가 알던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남자가 이제는 처참하고 절망적으로 보였다. 소영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그가 15년간 자신이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어쨌든 그는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지우의 아버지였다. 바로 그때 지우가 학원에서 돌아왔다. 소녀는 우산을 쓰고 있다가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보고 놀랐다. 민준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지우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비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그는 지우를 보고 그 다음 문이 열린 방을 바라보았다. 소영이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소영아, 그의 목소리는 감정과 추위로 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영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처마 아래 서서 비 속에 무릎 꿇고 있는 민준을 보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당황하며 물었다. 민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어서 다리가 저렸다. 그는 지우에게 다가가서 소년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든 용기를 모아 말했다. 지우야, 아저씨는 내 아빠야. 공간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빗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지우는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이 땅에 떨어졌다. 아, 아빠라고요? 지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엄마가 아빠는 돌아가셨다고. 소영이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와서 지우를 꽉 안았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15년 동안 너와 엄마 곁에 없었던 건 모든 게 아빠 잘못이야. 소영이 민준을 바라보며 울먹였다. 집에 들어와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세 사람이 좁은 방으로 들어갔다.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가득했다. 민준은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고 여전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소영은 유일한 침대에서 지우 곁에 앉았고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아들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긴 밤이 시작되었다. 민준은 15년 전의 오해, 경호의 배신, 그리고 그가 지난 15년간 겪은 고통과 그리움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지 않고 그저 진실만을 말했다. 그때 내가 일에만 매달렸던 건 사실이야. 너와 보낼 시간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사이에 오해가 생겼지. 소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다른 여자와 경호가 만든 그 증거들은 모두 가짜였어. 나는 너만 사랑했어, 소영아. 그럼 15년 동안 나도 너를 찾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했어.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을 다 뒤졌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지우는 조용히 앉아서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1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럼 정말로 아빠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지우야. 내가 네 아빠야. 15년 동안 너를 모르고 살았던 정말 못난 아빠지만. 소영이 입을 열었다. 나도 잘못했어요. 당신을 의심했고 지우에게 거짓말을 했고
아니야, 소영아. 네 잘못이 아니야. 경호의 조작이 너무 교묘했어. 나라도 속았을 거야. 하지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떠났어요.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갔다. 격렬한 비난도 무거운 책망도 없었다. 그저 밖의 빗소리, 소영의 흐느끼는 소리, 민준의 한숨 소리, 그리고 지우의 무거운 침묵만이 있었다. 15년간 쌓인 오해가 서서히 풀어지고 상처가 드러나고 진실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 밤 이후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소영은 경호의 음모와 민준이 15년간 겪은 고통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 마음속의 원망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동정과 이해가 생겼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며칠 후 소영이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를 용서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요. 15년 동안 이런 삶에 익숙해졌고 저는 그냥 지우가 건강하게 자라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민준은 조용히 소영의 결정을 들었다. 그는 이해했고 존중했다. 그가 더 많은 것을 바랄 자격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마워, 소영아.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지후를 만날 수 있게 해줘서. 민준은 소영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후회와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그는 회사의 직접적인 경영에서 점차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업무를 유능한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지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민준은 지후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지후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의 많은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는 모자에게 더 좋은 집을 사주고 싶었지만 소영이 정중히 거절했다.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는 건 부담스러워요. 지후도 이 동네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할 거예요. 결국 그들은 타협했다. 민준이 같은 동네에 조금 더 넓고 깨끗한 전세집을 구해주되 소영이 원할 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과 지우 사이의 관계였다. 처음에 지우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15년간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다는 현실이 혼란스러웠다. 민준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학원에서 데려오기.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함께 풀기. 주말에는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사기. 지후야,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많이 서툴 거야. 천천히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네, 아빠. 지우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순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점차적으로 부자 간의 정이 쌓여갔다. 지우는 마음을 더 열기 시작했고 민준도 진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워갔다. 아빠, 제가 건축가가 되면 아빠처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야. 정말요? 그럼 지후는 아빠보다 훨씬 똑똑하고 착하니까. 어느 날 지우가 민준에게 물었다. 아빠, 15년 동안 저를 몰랐을 때 외롭지 않으셨어요? 민준은 잠시 멈칫했다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정말 외로웠어.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거든. 이제야 그게 너와 엄마였다는 걸 알겠어. 저도요. 다른 친구들 아빠를 볼 때마다 궁금했어요.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외롭지 않을 거야. 박경호는 진실이 밝혀진 후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을 떠났다. 민준에게 긴 사과 편지를 남기고 사라진 것이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민준아, 15년 동안 나는 지옥에서 살았다. 너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너와 소영이 그리고 지우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다시는 너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민준은 경호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복수보다는 앞으로의 행복이 더 중요했다. 시간이 흘러갔다. 지우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여전히 건축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소영은 붕어빵 장사를 그만두고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다. 민준이 도움을 주려 했지만 소영은 자신의 힘으로 하고 싶다며
작은 대출만 받아서 시작했다.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민주는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일주일에 3일은 회사에 나가고 나머지 시간은 지후와 함께 보냈다. 가끔은 소영의 카페에도 들러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세 사람은 한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2년이 흘렀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세 사람이 함께 피크닉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더욱 의젓해졌고 소영은 카페 운영으로 자신감이 생겼으며 민주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되어 있었다. 아빠, 저 서울대 건축학과 수시 전형에 지원하려고 해요. 정말? 벌써 그럴 때가 됐구나. 네, 포트폴리오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빠가 예전에 설계하신 건물들도 참고하고 있고요. 민준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야.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우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똑똑하고 끈기도 있고 엄마를 닮아서 착한 것 같은데? 민준이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소영과 민준의 눈이 마주쳤다. 15년간의 오해와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싹 트고 있었다. 첫사랑 같은 설레임은 아니었지만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다. 엄마, 아빠 혹시...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으세요? 소영과 민준이 당황했다. 지우야, 그건... 저는 괜찮아요. 아니, 사실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소영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소영아, 나는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다. 지후도 아빠를 정말 좋아하고 저도 민준 씨가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지우가 기뻐하며 물었다. 민준이 소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소영아, 이번에는 정말 잘해볼게. 15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게. 저도 민준 씨를 믿어볼게요. 다시 한번. 지우가 두 사람을 껴안았다. 우와, 정말 좋아요.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5년이 더 흘렀다. 지우는 서울대 건축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이제 3학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훌륭한 건축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고 방학 때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고 있었다. 소영의 베이커리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점을 하나 더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준과 소영은 3년 전에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우가 아버지에게 축사를 했을 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아빠, 엄마,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요. 민준은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지우의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친구들과도 친해졌다. 지우의 친구들은 모두 민준을 지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빠, 제가 졸업하면 아빠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을 거야.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시작해야 해. 좋아요. 아빠보다 더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서 아빠를 놀라게 해드릴게요. 기대하고 있을게. 소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15년간의 고통과 눈물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민준과 소영이 함께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민준이 물었다. 뭐요? 나와 다시 시작한 거 말이에요. 소영이 민준의 발장을 끼었다. 전혀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나도야. 15년을 잃었지만 나머지 인생을 너와 지후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 우리 지우 좋은 아빠를 만났어요. 좋은 엄마와 좋은 아들을 만난 때가 더 행운이지. 멀리서 붕어빵 장수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다. 예전 같으면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렸을 텐데 이제는 그저 따뜻한 추억일 뿐이었다. 15년간의 오해와 고통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의 행복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사랑은 때로 돌아서 가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결국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민준과 소영 그리고 지우는 그것을 증명해 보인 가족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한 동화는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현실이었다. 진실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였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만나요. 소영이를 보호하려는 거였어. 네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거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